2021년 보궐선거와 22년 대선,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평가는 분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적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당대표로 이어지는 그 리더십 하에서 그런 중도층의 이런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보수만을 만족시키는 언행이 아니라 중도까지 포괄하는 좀 더 그 확장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가졌다는 어떤 시그널을 계속 줬기 때문에 표를 받을 수 있었던 데 반해서 지금은 이제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로 회귀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앞으로 선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합니다. 세대별로 보자면 주로 70대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세계관에 갇혀버리는, 즉 산업화 시대의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지금까지도 그 기준을 놓지 않는 그런 관점 때문에 사실 고립이 됐었는데, 잠시 고립에서 벗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자발적으로 고립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선거 막판에 공학적인 합종 연행은 충분히 유권자들이 또 그런 점들을 상황적 요인들을 감안해서 보실 것 같고요. 아무튼 그 결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느냐 하는 점에서 볼 때는 아무튼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더 퇴행적인 모습이 더 많은 것 같다. 꼭 많은 국민들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는 면이 있어서 판단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플러스적 요인이 컸는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적 요인이 컸는지 거의 상쇄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030의 남성들 위주로 한, 그러니까 기존의 70, 80 세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던 그 당의 지지 기반을 2030 적어도 절반 정도 되는 남성들로 지지 기반을 넓힌 점은 인정이 되나, 통합적인 방향이라기보다는 또 여성들은 또 상대 후보한테 거의 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당의 지지 기반 확대에 일부 역할은 했으나 이제 통합적 외연 확대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상쇄되는 효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정은 상당히 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의 공과와 별개로 그 윤리위 회부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축출 과정이 상당한 논란을 불렀고, 그게 그 민주정당에서 있기 어려운 그런 무리수를 연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위 그 이준석 사태 한 초반에서 중반까지 예상하기로는 이 과정에서 어떤 그 정치적 탄압을 받는 입장에 있었고,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넘기면 훨씬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 후속 대응이 계속 좀 과도한 측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유권자들 기억 속에 어떻게 남아 있을지, 또 이제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치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워낙 대선 직전에 좀 갑작스러운 그 상황 전개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히 국회나 정당의 운영 방식
또 그 내부 구조나 생리 이런 데 좀 그 경험을 좀 더 오랜 시간 하실 수 있었으면은 또 다른 접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좀 그 정치에 진입하시는데 그 시간이 워낙 촉박했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 때문에 점점 더 생존하기 어려운 구석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거고, 아마 주도하는 세력이 대대적으로 교체되면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 가능성도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이대로 계속 간다면 소멸이 불가피한 운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관위에서 인재영입위원회와 이제 이 당의 거버넌스가 취약하고 그 불완전하고 상당한 오류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인재영입과 비례대표 공천과 지역구 공천이 이게 서로 연계되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당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때문에 그 민주당이 먼저 시작해서 비례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그래서 비례대표 공천에는 전혀 이제 관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제한된 인재풀로 하는 과정에 이제 막판에 그 소위 호떡 공천이라는 이런 뒤집기가, 사실 그때 했던 행위들은 그때는 법원이 이번에 이준석 대표 가처분 인용한 것처럼 그렇게 정당의 공천 결정에 이 그 합부당에 대해서 뭐 개입을 안 했지만, 실제로 그때 당원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그 사실상 불법적 행태를 최고위가 저질렀습니다. 이제 그 대목에 있어서 사실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법적으로 문제 삼는 건 어렵지만은, 그때 분명히 그 실질적인 불법 행위들이 마구 저질러졌고요. 공관위 안에서도 그때 이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제대로 핸들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 공관위 참여에 대해서 자괴감과 후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천안 작성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공관위가 가지게 돼 있고, 최고위는 그것의 그 추인이나 제2요구 두 가지, 그러니까 추인이란 거는 그 공관위 작성 공천안에 대한 의결이나 또는 제2요구, 즉 그 일종의 거부권 행사죠. 그 권한 두 가지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최고위가 실질적으로 공천안을 막판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원 당규상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법적 이 근거가 없는 공천을 자의적으로 한 거죠. 지금의 그 총선 후보 충원 방식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명망가 위주의 인지도 기준으로 그냥 왜냐면 인지도가 있어야지 지지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고, 당시에 이제 청년벨트라고 했던 퓨처메이커 후보들의 어떤 선정은 대체로 2기 신도시 지역들, 즉 평균 연령이 30대를 기록하고 있는 유권자층이 밀집해 있는 그 지역을 따라서 그때 이제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 배정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연고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는 또는 가까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지역을 이렇게 선택할 때 그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소한 총선 2번은 출마할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뭐 부산에도 그런 의원님들이 많지만은 민주당 지금 현역 의원들 재선 3선 하신 분들이 다 그 앞에 2번, 3번 떨어지고 그렇죠. 예. 지역 기반을 다진 다음에 이제 당선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수도권 바깥으로 가면 그 지역 연고가 훨씬 더 선거에 중요해지는데 수도권은 다른 그 지방 도시들 또는 농촌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주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고성이 조금은 좀 약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신도시라는 게 다 밖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뿌리를 좀 내릴 수 있으려면은 적어도 총선 2번 정도 출마할 각오를 하고 이 공천 신청을 그 원래 신청했던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이제 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발표했던 세 지역은 그 이준석, 김재섭, 김병민 세 분은 이제 본인들이 다 태어나고 자란 동네들에서 이제 그 신청을 하셔서 1차로 이제 세 분을 했고, 그 다음번에는 이런 이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아마 그 계속, 물론 그 다음에 당 리더십이 바뀌면서 이렇게 당협위원장 맡고 있다가 그 이렇게 물러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안타깝게도 그런 각오를 가져달라는 당부 말씀을 또는 어떤 조건부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총선 끝나고 바로 지역을 떠나버린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점에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제 이게 제가 이런 기회에 분명히 짚고자 하는 거는 공관위에,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극우 유튜브 채널들에서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공관위가 만든 안도 사실 마지막에 다 뒤집어 버리거나 또는 상당히 그 퇴행적인 결론으로 유도가 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사실 그런 내용을 당시엔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큰 유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청년 벨트의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신도시, 원래 이제 오래된 지역이 있지만은 크게 만들어진 신도시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들어오시는 유권자건 여기에 새로 이제 뿌리를 내리는 정치인이건 같이 그 지역에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측면이 있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은 1년에 50만 원, 100만 원을 기본소득이라고 참칭하면서 이제 이게 실제로 그 다음에 그 기본소득의 지급액이 제대로 나가기 시작하는 때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 인신공격만 하고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수백조 원 규모의 이런 재원이 소요되는 체제로 우리 정부 기능도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고, 따라서 기존에 이 아는 사람들끼리만 그 예산을 소위 빼먹는 이런 방만한 예산의 지출 구조를 대대적으로 정리해야 되고요. 공기업들 방만한 경영 구조 정리할 게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공무원 수도 많은 경우에 이 사무자동화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줄이고, 이런 엄청난 국가를 새로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간과하고 기본소득을 50만 원,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월에 수십만 원 나가는 기본소득을 붙이겠다 하는 거는 거의 완벽한 유권자 기만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기존 정부 기능은 손은 안 대겠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정부 파산이 10년, 20년도 안 가서 곧 현실화될 그런 구조를 계속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보수라는 것이 사실 동어반복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실은 어폐가 있는 거고요. 보수라는 단어 안에 이 끊임없는 점진적인 자기개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개혁자를 붙이는 거는 한국적 상황에서, 그러니까
보수 이퀄 수구라는 이런 프레임이 계속 작동했던 정치 토양에서 수구적이 아니라는 어떤 강변의 의미를 담아서 개혁보수라고 붙인 것이 이제 좀 일상화된 측면이 있는데, 저는 개혁보수보다는 중도보수라는, 그러니까 극우나 강경보수와는 다른, 하지만 낭만적 또는 특히 대외 관계 인식에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진보와는 확연히 다른 의미에서 중도까지 포괄할 수 있는 중도보수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중도보수라는 표현이 저는 계속 그렇게 써왔습니다.